북풍이 몰아치는 한겨울 한양에 얼어붙은 뒷골목. 화려한 관복을 입은 대감이 차가운 눈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 앞에는 때 묻은 누더기를 걸친 한 여인이 앉아 있었죠. 대감은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외투를 벗어 그녀의 어깨에 덮어주며 말했습니다. 이제는 내 곁으로 오너라. 사람들은 미쳤다고 수군거렸습니다. 일국의 정승이 거지를 아내로 맞이하겠다니요. 여기에 숨겨진 사연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조선 중엽 한양의 북촌과 남촌 사이 그 어디쯤 비가 오면 지붕이 울고 바람이 불면 문창지가 비명을 지르는 태락한 초가집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한지훈이라는 선비가 살고 있었지요. 그는 본래 명문가의 자손은 아니었으나 대대로 학문을 숭상하는 집안에서 자라며 글로써 세상을 이롭게 하라는 가르침을 뼈에 새긴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늘은 그에게 총명한 머리는 주셨으되 과거 운만은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벌써 10번이 넘는 해 동안 그는 해마다 보따리를 싸서 과장으로 향했습니다. 처음 몇 해는 기백이 넘쳤습니다. 하지만 낙방의 횟수가 쌓일수록 지훈의 어깨는 눈에 띄게 휘어갔습니다. 동료들은 하나둘 급제하여 어사화를 쓰고 고향으로 내려가거나 권세가의 문전에서 자리를 잡았습니다. 반면 지훈의 처지는 해를 거듭할수록 가련해졌습니다. 어느덧 그의 도포는 하얀 바탕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기운 자국이 가득해졌습니다. 소매자락은 닳고 닳아 실밥이 너덜거렸고 가끈은 끊어진 것을 몇 번이나 이어붙여 매듭이 울퉁불퉁했습니다. 남들이 보기엔 영락없는 성박거지나 다름없었으나 지훈은 그 초라한 차림으로도 매일같이 서책을 펼쳤습니다. 글은 밥을 주지 않으나 글이 없으면 마음이 굶주리는 법이다. 지훈은 스스로를 달랬지만 현실은 가혹했습니다. 집안의 가재도구는 이미 오래전 쌀 몇 대와 바뀌었고 마침내 그가 목숨처럼 아끼던 붓과 벼루마저 팔아야 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시장통의 고물상에게 붓을 넘기던 날 지훈은 손끝이 떨리는 것을 감추기 위해 도포 자락을 꽉 쥐었습니다. 뱃속에서는 며칠째 이어진 물 한 모금의 허기가 천둥처럼 울렸고 눈앞은 어질거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무거운 발걸음을 이끌고 다시 차가운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붓이 없으면 손가락으로 바닥에 글을 쓰고 책이 헐어 글자가 보이지 않으면 머릿속에 담아둔 문장들을 되새기며 밤을 지새웠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런 지훈을 보며 혀를 찼습니다. 저러다 굶어 죽는 게 먼저지 급제가 먼저겠나? 하는 조롱이 등 뒤로 꽂혔습니다. 그러나 지훈은 그 서글픈 낙방의 세월 속에서도 결코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빛만은 굶주림 속에서도 새벽별처럼 맑게 빛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꽃가루가 분분히 날리던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지훈은 허기를 잊으려 마당 한 구석 볕이 잘 드는 곳에 멍석을 깔고 앉아 해진 서책을 펼쳤습니다. 그가 읽고 있던 것은 성현의 도리가 담긴 깊고 난해한 경전이었습니다. 텅 빈 뱃속에서는 연신 꼬르륵 소리가 났지만 문장 한 줄을 읽을 때마다 그는 잠시 세상의 시름을 잊은 듯 평온해 보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담벼락 그림자 사이로 삐죽이 작은 머리 하나가 나타나더니 이내 남루한 행색의 소녀가 마당 안으로 발을 들였습니다. 떼자국이 훤한 얼굴에 머리카락은 헝클어져 있었고 걸친 옷은 어디서 주워 입었는지 소매가 손끝을 한참 지나쳐 덜렁거렸습니다. 영락없는 거지 소녀였습니다. 소녀는 지훈의 앞에 털썩 주저앉더니 지훈이 읽고 있는 책장을 뚫어지게 바라보았습니다. 지훈이 의아한 눈으로 소녀를 바라보자 소녀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선비님, 그 글귀는 참으로 귀한 말씀이나 풀이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렇게 꼿꼿하게만 읽으시니 뜻이 마음에 닿지 않고 머리 위에서만 맴도는 것 아닙니까?
지우는 깜짝 놀라 하마터면 책을 놓칠 뻔했습니다. 일개 거리의 소녀가 성현의 글을 알아볼 뿐 아니라 자신의 읽기 방식까지 지적하다니 믿기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내가 그를 아느냐? 글은 모릅니다. 하지만 장터에서 사람들이 주고받는 세상 돌아가는 소리를 듣다 보니 선비님이 읊조리는 그 소리가 무엇을 뜻하는지는 어렴풋이 알 것 같습니다. 그 대목은 사람의 마음을 얻어야 천하를 얻는다는 뜻 아닙니까? 그런데 선비님 표정은 천하를 얻기는커녕 당장 눈앞에 쥐 한 마리도 못 잡으실 것 같습니다. 소녀는 깔깔대며 웃었습니다. 투박하고 거친 말투였으나 그 속에는 묘한 힘과 지혜가 서려 있었습니다. 지우는 허롭게 웃으며 소녀의 신세를 물었습니다. 소녀는 이름도 성도 없이 장터를 떠돌며 동량으로 목숨을 이어간다 했습니다. 사람들이 그저 달밤에 태어났다 하여 월이라 부른다는 것이 이름의 전부였습니다. 부모도 집도 없는 처지였지만 월이는 결코 비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훈이 잊고 살았던 세상의 활기와 영민함을 품고 있었지요. 월이는 지훈의 서재 구석구석을 훑어보더니 혀를 찼습니다. 글 공부만 하셔서 세상 물정을 모르시는군요. 선비님의 그 귀한 글재주가 썩는 게 아깝습니다. 제가 여기서 지내며 선비님의 눈과 귀가 되어드릴 테니 선비님은 저에게 그 어려운 글들의 뜻을 가르쳐 주시겠습니까? 그날 이후 지훈의 적막했던 집안에는 기묘한 활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지훈은 월이에게 글의 도리를 가르쳤고 월이는 지훈에게 장터의 생리와 사람의 마음을 읽는 법을 전했습니다. 신분을 초월한 두 사람의 기이한 동행은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지훈과 월이가 한 지붕 아래 머물게 된 지도 어느덧 몇 달이 지났습니다. 지훈은 여전히 이웃들의 부탁으로 편지를 대필하거나 제문을 지어주며 소소한 일감을 맡았으나 선비 특유의 체면 탓에 사들 달라는 소리를 차마 입 밖으로 꺼내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지훈의 선량함을 이용해 나중에 형편이 나아지면 꼭 갚겠네. 라는 빈말만 남긴 채 돌아가기 일쑤였고 지훈의 아궁이는 좀처럼 온기를 찾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마당에 작은 돌멩이들을 늘어놓고 무언가를 궁리하던 월이가 지훈에게 말했습니다. 선비님, 글은 하늘의 소리라지만 밥은 땅의 이치입니다. 앞으로는 글을 써주실 때 삭슬 미리 받지 마십시오. 대신 의뢰인의 이름과 날짜, 그리고 그가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 장부에 낱낱이 적어두시기만 하세요. 지훈은 고개를 갸우뚱하며 물었습니다. 이름을 적는다고 없던 돈이 생기겠느냐? 그러자 월이는 뜻 모를 미소를 지으며 단호하게 덧붙였습니다. 글값보다 무서운 것이 이름값이니 제 말대로만 하십시오. 며칠 뒤 월이는 장터 한복판에서 사람들이 모인 틈을 타 은근슬쩍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한선비님 댁 장부 보셨소? 조만간 그 장부가 관아로 들어간다는구먼. 관아에서 세금을 징수하거나 부역을 정할 때 글값을 떼먹은 몰상식한 자들부터 우선순위에 올린다는 소문이 파다해요. 소문은 발 없는 말이 되어 순식간에 고을 전체로 퍼졌습니다. 지훈에게 글을 얻어가고 입을 씻었던 사람들이 하나둘 사색이 되어 지훈의 집으로 달려왔습니다. 그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쌀자루와 엽전 꾸러미를 들고 와 내 이름이 장부에 적혀 있다던데 제발 지워달라며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지훈은 어안이 벙벙했지만 월이는 옆에서 태연하게 장부의 이름을 지워주며 실속을 챙겼습니다. 그날 이후 지훈의 집에는 밥 짓는 연기가 끊이지 않았고 고을 사람들은 더 이상 그의 글을 가볍게 여기지 못했습니다. 월이의 활약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하루는 관아의 관리들이 수년간 누적된 세금 장부와 곡식 창고의 기록이 엉망으로 얽혀 대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주판을 아무리 튕겨도 아기가 맞지 않아 모두가 골머리를 앓고 있을 때 월이가 지훈을 부추겨 관아로 향했습니다. 선비님, 이번이 기회입니다. 가서 장부를 보여달라 하십시오. 지훈은 반신반의하며 관아에 들어섰고 수발을 드는 아이처럼 곁에 선 월이는 수십 권의 장부를 조용히 훑어보았습니다. 놀랍게도 월이는 그 방대한 수치들을 단 한 번 보는 것만으로 머릿속에 통째로 그려 넣었습니다. 나으리들, 여기 보십시오. 3년 전 가을 동쪽 창고로 들어갔어야 할 쌀 500석이 기록에서 사라졌습니다. 장부를 2번 겹쳐 써서 눈을 속인 것입니다. 또한 이 조항은 수치를 일부러 흐트러뜨려 진실을 가리고 있습니다. 월이가 짚어내는 곳마다 관리들의 부정이 드러났고 꼬인 실탈에 갔던 장부는 마법처럼 풀려나갔습니다. 사또는 무릎을 치며 지훈의 능력을 높이 샀습니다. 지훈이 선비로서 그 자리에 서 있었으나 그를 빛나게 만든 것은 곁에서 훈수를 두던 월이의 비범한 통찰이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지훈은 실무에 밝은 선비라는 신뢰를 얻으며 중앙정계로 나아갈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월이의 지혜는 대지의 이치에도 닿아 있었습니다. 지독한 가뭄이 찾아와 논바닥이 거북등처럼 갈라지던 해 농부들은 통곡했고 지훈 또한 기우제 외에는 방도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때 월이가 지훈의 소매자락을 끌고 들판을 누비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장터에서 들은 노련한 농사꾼들의 지식과 지형의 특성을 조합해 해결책을 제시했습니다. 선비님, 하늘만 본다고 땅이 젖지는 않습니다. 저 마른 개울 바닥 아래엔 분명 차가운 수맥이 고여 있습니다. 월이는 나뭇가지로 땅의 지도를 그리며 낮은 곳에 물을 끌어올리는 무자위의 원리와 물을 공평하게 나누는 보의 위치를 정확히 짚어주었습니다. 지훈은 마을 장정들을 설득해 물길을 텄습니다. 반신반의하던 이들도 쏟아져 나오는 지하수를 보고 넛을 잃었습니다. 월이는 한술 더 떠 척박한 땅에서도 잘 자라는 구황 작물을 신게했습니다. 선비님의 글자가 종이 위에서 꽃피듯 땀방울은 흙 위에서 곡식이 됩니다. 선비님께서 직접 삽을 드시지요. 지훈은 월이의 말대로 도포 자락을 걷어붙이고 백성들과 함께 흙탕물에 발을 담갔습니다. 선비가 앞장서서 농사를 독려하자 민심은 크게 움직였습니다. 그의 다른 고을들이 흉작으로 신음할 때 지훈의 고을만은 풍성한 수확을 거둘 수 있었습니다. 이 소문은 3시간의 한양까지 퍼졌습니다. 글 공부만 하던 선비가 농법을 혁신하여 백성을 살렸다는 이야기는 민생을 고민하던 조정에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월이는 지훈에게 지식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백성의 삶을 바꾸는 실질적인 정치가 무엇인지 몸소 깨닫게 해준 진정한 스승이었습니다. 고을의 세금 문제를 해결하고 가뭄을 이겨낸 지훈이었으나 여전히 그 앞에는 낙방을 거듭한 선비라는 꼬리표가 붙어 있었습니다. 지훈이 자신의 처지를 한탄할 때마다 월이는 그의 흔들리는 마음을 다잡아 주었습니다. 선비님, 글은 신분을 묻지 않으나 그 쓰임은 오직 사람을 살리는 데 있어야 합니다.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지금 당장 선비님의 글 한 줄로 억울한 백성의 눈물을 닦아주는 일입니다. 월이의 간곡한 권유에 지훈은 결단을 내렸습니다. 양반의 자존심을 내려놓고 고을 관아의 말단 행정직인 서리로 들어간 것입니다. 주변 선비들은 선비의 수치라며 손가락질했지만 지훈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월이가 가르쳐준 민초들의 언어로 백성들의 호소를 기록했습니다. 그가 작성한 판결문은 법 조항만 나열한 것이 아니라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던 가난의 사정과 억울한 곡절이 절절히 담겨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고을의 신분을 숨긴 채 민정을 살피던 암행어사가 지훈의 소문을 듣고 관아를 찾았습니다.
어사는 먼지 쌓인 서고에서 지훈이 기록한 서류들을 하나하나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복잡한 토지 분쟁을 공정하게 정리한 판결문과 흉년의 배급 장부를 본 어사는 경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토록 명민하고 따뜻한 글을 쓰는 자가 어찌 이 시골 구석에서 썩고 있단 말이냐. 이 자에게 과거 시험은 그저 요식 행위일 뿐이다. 어사는 즉시 지훈의 기록들을 챙겨 한양으로 올라갔고 임금은 글 속에 백성의 숨소리가 담긴 인재라며 그를 파격적으로 특별 채용했습니다. 평생의 수건이었던 공직의 길이 열린 것입니다. 한양으로 떠나기 전날 밤 지훈은 들뜬 마음으로 월이에게 함께 떠날 것을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월이는 낡은 보찜 하나를 머리맡에 둔 채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선비님, 이제 서생님 곁에는 제가 없어도 됩니다. 아니, 제가 없어야만 합니다. 한양은 이곳과는 다릅니다. 귀한 분들이 모인 그곳에서 저 같은 거리의 거지가 서생님 곁에 있다면 그것은 서생님의 앞길에 지울 수 없는 얼룩이 될 것입니다. 지훈은 월이의 손을 잡으며 내가 없었다면 오늘의 나도 없었다고. 절규하듯 설득했습니다. 그러나 월이의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그녀는 지훈의 성공이 자신으로 인해 퇴색되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제 소임은 여기까지입니다. 서생님은 이제 온 나라 백성을 위한 글을 쓰셔야 합니다. 저는 다시 제가 태어난 길 위로 돌아가 서생님이 만드실 좋은 세상을 지켜보겠습니다. 이튿날 새벽 지훈이 한양으로 떠나기 위해 대문을 나섰을 때 월이는 이미 흔적도 없이 사라진 뒤였습니다. 마당 구석에는 그녀가 지훈의 도포 자락을 정성스레 기워놓은 헌옷 한 벌만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지훈은 차오르는 눈물을 삼키며 그 옷을 가슴에 품었습니다. 결국 지훈은 월이를 뒤로한 채 홀로 한양으로 향하는 길에 올랐습니다. 말 위에 앉아 멀어지는 고을 풍경을 바라보며 그는 다짐했습니다. 반드시 이 나라를 바로잡아 월이 같은 재주 있는 이들이 거리에서 떨지 않아도 되는 세상을 만들겠노라고. 그렇게 지훈의 고독하고도 장엄한 한양행이 시작되었습니다. 한양에 입성한 지훈은 월이와 약속했던 대로 오로지 백성을 위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과거 출신들에 보이지 않는 차별과 견제 속에서도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었습니다. 월이에게 배운 장부의 지혜를 발휘해 복잡한 세금 제도를 정비하여 탐관 오리들이 중간에서 가로채던 곡식을 백성들에게 돌려주었고 월이의 통찰력을 떠올리며 억울한 죄를 뒤집어 쓴 이들의 재판을 처음부터 다시 살폈습니다. 세월이 흐르며 지훈의 명성은 조정의 대들보처럼 확고해졌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가리켜 과거 급제증은 없으나 그 어떤 판서보다 백성의 마음을 잘 읽는 관리라 칭송했습니다. 그는 어느덧 조정의 주요 요직을 거쳐 나라의 정책을 결정하는 높은 자리에까지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명성이 높아질수록 지훈의 마음 한구석은 늘 시렸습니다. 화려한 관복을 입고 진수성찬 앞에 앉아도 낡은 도포를 입고 월이가 얻어온 찬밥을 나누어 먹던 그 시절의 온기가 그리웠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어느 추운 겨울날이었습니다. 매서운 북풍이 몰아치고 눈이 무릎까지 쌓인 한양의 어느 뒷골목을 시찰하던 지훈은 발걸음을 멈추고 얼어붙은 듯 서 버렸습니다. 누더기 같은 거적대기를 두른 채 차가운 벽에 기대어 앉아있는 한 여인의 실루엣이 보였습니다. 세월의 풍파의 얼굴은 야위었고 머리칼엔 서리가 내려앉았지만 지훈은 단번에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토록 찾아 헤맸던 자신의 영혼을 깨웠던 여인 월이었습니다. 지훈은 곁을 지키던 하인들을 물리고 차가운 눈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왜 아직도 이러고 있느냐? 내 그렇게 사람을 풀어 너를 찾았거늘 어찌하여 이 모진 추위 속에 홀로 있었단 말이냐? 월이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지훈의 화려한 관복을 보고도 그녀는 예전처럼 담담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나으리의 옷이 이제야 몸에 꼭 맞으십니다. 이곳은 제가 태어난 자리이고 제가 백성들의 고단함을 가장 잘 들을 수 있는 곳입니다. 저는 여기서 나으리가 다스리는 세상이 얼마나 따뜻해졌는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지훈은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두툼하고 따뜻한 외투를 벗어 월이의 어깨에 걸어 주었습니다. 하지만 월이는 움찔하며 그 옷을 밀어내고는 차가운 벽으로 몸을 더 바짝 붙였습니다. 나으리,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 귀한 옷에 제 몸의 때가 묻습니다. 어서 거두시고 갈 길을 가십시오. 월이야, 내가 너를 얼마나 찾았는지 아느냐. 이제는 제발 내 곁으로 오너라. 지훈의 애원에 월이는 고개를 저으며 눈물을 떨궜습니다. 나으리는 이제 나라의 기둥이 되셨습니다. 그런 분의 곁에 저 같은 거지가 아내로 앉아 있다면 세상 사람들이 나으리를 무엇이라 부르겠습니까? 거지 정승이라 비웃으며 나으리가 쌓아온 공든 탑을 무너뜨리려 할 것입니다. 저를 데려가시는 건 나으리의 앞길을 막는 일입니다. 제발 저를 여기 버려두고 가십시오. 월이의 거절은 지훈을 향한 깊은 사랑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존재가 그의 명성에 얼룩이 될까 두려웠던 것이지요. 하지만 지훈은 물러서지 않고 월이의 거칠고 마른 손을 꽉 잡았습니다. 월이야, 똑똑히 듣거라. 세상 사람들이 나를 비웃는다면 그것은 그들의 눈이 멀었기 때문이지. 내 선택이 틀렸기 때문이 아니다. 내가 정승이 되고 백성을 돌볼 수 있었던 것은 내 머리가 좋아서가 아니라 내가 가르쳐준 사람의 마음이 내 가슴에 박혀 있었기 때문이다. 지훈은 월이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내가 없는 세상은 내게 여전히 가뭄든 논바닥과 같다. 내가 너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곁에서 나를 지켜주어야 내가 비로소 흔들리지 않는 온전한 관리가 될 수 있다. 내가 내 스승이고 내가 내 나라다. 그러니 부디 나를 위해 내 손을 잡아다오. 지훈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결연했습니다. 월이는 평생 자신을 낮추며 살아왔으나 자신을 나라라고 불러주는 지훈의 진심 앞에서 마침내 닫혔던 마음을 열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지훈의 손을 마주 잡았습니다. 지훈은 그녀를 부축해 일으키며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다시는 이 손을 놓지 않겠다고. 세상의 차가운 시선 따위가 아니라 자신의 가장 뜨거운 진심을 끝까지 따르겠노라고 말입니다. 지훈이 거리의 여인을 정실 부인으로 맞이하겠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조정과 도성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장차 정승의 반열에 오를 이가 어찌 천한 거지를 아내로 들이느냐며 동료 관리들은 대놓고 지훈을 피하거나 조롱했습니다. 하지만 지훈의 결단은 단호했습니다. 그는 정식으로 예를 갖추어 월이를 아내로 맞았습니다. 얼마 후 지훈의 승진을 축하하는 연회가 열렸습니다. 그 자리에는 지훈을 시기하는 고위 관리들과 그들의 부인들이 가득 모였습니다. 그들은 비단 옷을 입고 앉아있는 월이를 향해 들으라는 듯 수군거렸습니다. 비단 옷을 걸친다고 까마귀가 백로가 되겠소? 글 자 모르는 이가 대감의 깊은 뜻을 어찌 헤아리겠나. 참으로 가문이 부끄러운 일이로다. 그때 한 오만한 대감이 월이에게 독이 든 질문을 던졌습니다. 부인께서는 오랫동안 거리에서 백성들의 삶을 보셨다니 묻겠소. 지금 나라의 곳간이 비어 백성들이 굶주린다는데 조정에서는 세금을 더 걷어야 하오? 아니면 아껴야 하오? 글 모르는 부인의 고견이 궁금하구려. 장내에는 차가운 정막이 흘렀습니다. 지훈이 당황하며 만류하려 했으나 월이는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잔잔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대감, 나라의 국가는 채우는 법도 아끼는 법도 중요치 않습니다. 더 시급한 것은 구멍난 바구니를 기우는 일입니다.
월이는 지훈이 가르쳐준 문장들을 인용하지 않고 자신이 평생 보아온 삶의 언어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제가 거리에서 보니 관하로 가는 곡식술의 바닥에는 늘 작은 구멍이 뚫려 있었습니다. 길바닥에 흐르는 곡식은 힘센 자들의 주머니로 들어갔고 정작 곳간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절반이 비어 있었습니다. 구멍을 막지 않고 바구니를 채우려 하면 백성의 피눈물만 짜낼 뿐입니다. 대감들께서 비단 소매 속에 감추신 그 작은 구멍들만 막아도 백성은 굶지 않을 것입니다. 월이의 날카로운 일갈의 연회장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비단을 두르고 거들먹거리던 관리들은 자신들의 부정과 축제를 꿰뚫어 보는 월이의 통찰력 앞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지우는 그런 아내를 자랑스럽게 바라보았습니다. 월이는 신분의 천함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지혜가 없고 탐욕스러운 마음이 진짜 천한 것임을 소리 없이 증명해 보인 것입니다. 그날 이후 누구도 월이를 감히 거지 출신이라 비웃지 못했습니다. 아내가 된 월이는 남편이 문서를 살필 때마다 이 법은 백성의 숨통을 막습니다. 이 조항은 가난한 자들을 사지로 내몹니다라며 예리한 조언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한마디는 지훈이 청렴하고 공정한 정승으로 남을 수 있게 하는 가장 견고한 방패가 되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지훈이 관직에서 물러나 노년이 되었을 때 누군가 그에게 물었습니다. 대감, 평생을 돌이켜볼 때 대감의 가장 큰 복은 무엇이었습니까? 지훈은 곁에서 조용히 찻잔을 내미는 백발의 아내 월이의 손을 따뜻하게 잡으며 대답했습니다. 내 일생의 가장 큰 복은 임금의 부름도 관직의 높음도 아니었소. 그것은 이름도 없던 거지 소녀가 내게 가르쳐준 사람을 향한 마음이며 길 위에서 만난 이 귀한 인연이라오. 두 사람의 이야기는 신분을 초월한 사랑을 넘어 진정한 지혜가 어디에서 오는지 보여주는 전설이 되어 오래도록 세상에 전해졌습니다. 세상은 그녀를 이름 없는 거지라 불렀지만 한지훈에게 그녀는 세상의 이치를 가르쳐준 유일한 스승이자 삶의 등불이었습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 피어난 지혜가 조선의 가장 높은 곳을 비추었던 이야기. 여러분의 곁에는 지금 어떤 인연이 머물고 있나요? 화려한 겉모습에 가려 우리가 놓치고 있는 진짜 보석은 없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감사합니다.